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냐? 결국은 봉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뭐 20, 30% 정도는 봉급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매춘으로 많이들 빠진다는 거죠. 20대 젊은 여성들이 공원에 막 줄을 쫙 서 있고 해외 원정도 많이 가요. 미국에서는 하도 많이 가니까 지금 10대, 20대 혼자 미국 쉽게 못 가요. 놀랍지 않아요? 일본 여성이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는 얘기가. 일본은 요즘 길거리 매춘이 부쩍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진 사람은 더 벌어요,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주재원을 있다가 뭐 4, 5년씩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다. 왜냐? 빈부격차가 별로 안 나게 하고 완전 고용이고 평생 직장을 인정해 주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자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볼 때에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져 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효율성이라는 건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속에 왜 몰락했습니까? 그 시장 메커니즘하고 다르게 굴러갔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시장 개념에 가까운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 거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이 푹푹푹 올라가고 능력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자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이게 잘하나 못하나 봉급이 별로 똑같아요. 잘해도 인센티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평생 직장을 인정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않죠. 딱 공공기관의 그 어떤 행동 패턴하고 비슷한 거, 일반 기업들, 일본의 사회주의 국가 같은 면에. 그랬던 것이 이제 그게 오랫동안 여기에 문제가 있다. 평생 직장, 그 다음에 연공 서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이요, 과거에는 내가 유학할 때 90년대만 해도 일본적인 무슨 뭐 경영 방식, 그래서 일본 모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듯이 전 세계를 이거 파급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일본 경제 침체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가장 이제 취약한 층이 하청 계급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직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리스트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평생 직장에서 연공서열로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사회주의 국가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 생산성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90년대 중후반에 고이즈미 총리가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이걸 바꾸려고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었던 것을 민영화한다거나 시장 개념으로 바꿔나가려고 그때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철밥거로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국가 기능이 상당히 쇠퇴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팬데믹이 있을 때 있죠. 그때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를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그때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그런 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어쨌든 그 뒤로 일본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애매하게 개혁이 되면서 사회보장이 젊은 세대한테는 별로 이렇게 적용이 덜 되고, 그리고 일본 사회는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본 사회는 내각제다 보니까 선거가 잦아요. 총리가 금방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떨 때는 짧을 때는 선거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2년, 본래는 그 4년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데 임기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면은 어떤 형태로 해산하고 다시 새로 총선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거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중장년층들이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 왜 안 가냐? 내가 가봐야 뭐 자민당 일당 계속 지배하는 거는 큰 변화가 없고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내가 가서 투표하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투표를 별로 안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민당 정권에서는 투표에 소위 말해서 표가 되는 장노년층 정책들만 주로 입안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 자체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뭐 부채가 GDP의 265% 가까이 되니까 자꾸 이제 축소될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젊은 층에게는 혜택이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사실은 취직은 한다고 하지만 뭐 직장에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평균 직장 구할 수 있는 게 뭐 1.27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한 군데는 내가 선택만 하면 반드시 갈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0.27 뭐 이 정도 된다. 0.3.5대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취직할 의사만 있으면 쉽게 취직하는데 왜 일본에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 얘기가 결국은 봉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대졸 초임만 해도 22만 원, 23만 원 그래요. 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돼요. 대기업 초임이.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 3, 400원 되죠. 그게 비하면 우리가 300이 돼도 일본에 3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보다 한참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러나 손에 쥐게 되는 또 봉급은 또 한 20, 30%는 또 날아가요. 뭐 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임금이 별로 높지 않은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이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때는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넘어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너무나 불안정한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은 더 취약한 거죠. 남성들보다도 뭐 20, 30% 정도는 봉급이 또 적어요. 거기에서. 그 적게 주는 봉급에서 또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젊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매춘으로 많이들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 매춘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물건은 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요 여성의 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뭘 말하냐? 일반인들 여성들 중에도 파파카츠라는 게 있어. 파파카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5, 60대 정도 되는 남성에게 파파 아빠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해준다거나 같이 뭘 해준다거나 여행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횡행했어요. 일본에서. 쉽게 돈 벌잖아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계약했다가 떼이는 경우도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알려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매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일본에도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너그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엔화가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행으로. 그 외국인들하고 뭐 그런 성매매 관계들 해도 개인의 신상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많이 되잖아요. 외국인들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이 지금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공원에 막 줄을 쫙 서 있고 이런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외 원정도 많이 가요. 미국에서는 하도 많이 가니까 지금 10대, 20대 혼자 미국 여행은 쉽게 못 가요. 웬간하면 그때 다 간다는 거죠. 명확하게 무슨 주재원으로서 이제 회사 뭐 취직해가지고 가는 거를 그런 게 없으면은 거의 다 입국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본 여성이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호주는 이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 거죠. 여성들이 호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호주에 그런 글 올라왔어요. 한 여성이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뭐 간략하게 찌라시 같은 걸 해가지고 뿌릴 거 아니야. 한 50군데
뿌리는데 연락이 겨우 한 군데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미 거기에 일본 여성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글로 올라와요. 그 정도로 일본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하다는 거죠. 2025년의 일본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글에 보면 지금 이대로는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으로 돌입한다. 이게 개요대학의 교수, 명문대학 교수가 쓰는 글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왜 그러냐? 일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안 좋으냐 하면은 때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개혁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왜 개혁의 시기를 놓쳤냐 했더니 80년대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일본이 생산력이 높아서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서 잘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잘 나가느냐? 이게 플라자비라는 겁니다. 플라자비. 플라자비가 뭐냐 했더니 1985년도 9월 달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그 당시에 G5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제품들이 미국에 넘쳐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넘쳐나냐? 일본 제품만 미국에 이렇게 팔리고 미국 제품은 일본이 거의 안 사가느냐? 이게 환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달러는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플라자 합의에서 환율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1985년도 9월 달에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정확히 2년 후점에 1987년도 말에 2년 한 2, 3개월 정도 됐죠. 1달러당 120엔으로 뛰었어요. 그 뭐냐? 2년 사이에 정확히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산수로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팍 급전직하한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일본 국내에 사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 자산이 2년 사이에 달러로 환산하면 2배로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급하게 부자가 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넘쳐나는 돈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막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한 해에 30, 70% 오른 적도 있었어요. 한 해에. 그게 몇 년씩 이어지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광풍인 거죠. 그때에 일본에 가면 야마노테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에 가면. 야마노테선 그 안에 있는 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자산이 평가됐을 과잉.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바늘을 푹 찔러버리니까 이게 푹 꺼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대부분 다 싸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땅을 투자했는데 땅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직장만 가지면 마구 빌려줘요. 왜? 빌려줘서 집을 지으면 이거 금방 오를 거니까 또 30%, 2, 3년만 지나면 거의 100%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광풍이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토지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갈 돈을 총량제로 정해버린 거예요.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는 돈 비율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만 비율이 높아지는 걸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6%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에 내팽개쳐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 거의 1% 이하로 쉽게 빌릴 수 있던 은행 돈이 갑작스럽게 6% 이자율로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전체가. 그래서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 건매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매물된 건물들이 넘쳐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회사 다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2억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1억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건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도 부채가 남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 게 그게 30년 또 이어져, 패턴이. 그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소위 말해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해외 순자산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웬간한 돈은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는 계속 축소가 되잖아요. 계속 축소가 돼요.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는 점점 진전이 되고 저출산은 자꾸 되고 시장이 계속 축소돼 가잖아요.
거기다 투자까지 안 하니까 급속도로 위축돼 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임금을 올려받을 수가 없죠. 임금 올려받을 수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해외에서 나가서 돈 버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자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수지를 보면 일본은 흑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해외에서 번 달러가 국내로 돌아가지고 그게 엔화로 환산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일본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해외에서 번 돈이 해외에서 재투자되고 국내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해외에서 번 돈은 사실은 일본 돈이 아닌 거야. 그냥 해외에서만 그냥 숫자로만 나타나는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에이 무슨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국내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야 그게. 왜?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가 돼야지 그게 회사가 어떤 기계를 사들이고 투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용도 더 늘어나고 봉급도 올려주고 그 투자가 더 늘어나야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본 현재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엔저가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해외 나가서 돈 버는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떼돈을 벌어요. 왜? 똑같이 1달러를 벌더라도 과거에는 1달러당 105엔밖에 안 돼. 지금 가져들면 160엔 가까이 되니까 수치로는 이 사람들은 3, 4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 들어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달러 번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데 봉급은 여전해. 그럼 어떻게 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죠.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을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계속 잃어버린 40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플라자 합의 하나 있었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빨리 그걸 정리를 했으면 한국이 IMF 때 살아남은 이유가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냥 강제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쪽으로도 엄청나게 브로드밴드 막 그냥 깔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망 전부 다 새롭게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부터 사실은 급성장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전통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구축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그 소위 말해 불량채권 같은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업에서는 돈 못 벌겠다 했던 자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국내는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변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디지털화거든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임금도 올려줄 수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돈들이 미국의 가팜, 소위 말해 디지털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자문료를 주고 일본에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사용료 주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전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전부 달러로 다 지불하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번 해외 그 관광객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5조 7천억 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순이익이 한 3조 5천억이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지털 때문에 해외 지불하는 돈이 사용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돈이 4조 7천억에 지금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올해는 또 5조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오버 투어리즘 정도로 막 관리지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한테 번 돈 전부 여기 디지털 여기다 돈 지불해도 다 메꾸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달러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엔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1달러당 160엔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일본은 정치 후진국의 평가를 받을까요? 최근에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이제 서민들의 지갑이 한 20, 30% 푹 꺼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자존심 엄청 상해하는 거예요. 왜? 내 애나 가지고는 해외여행 거의, 이거는 뭐 쇼킹한 거예요. 해외 나가서 물가 보면은. 해외여행 잘 못 가요. 가까운 한국은 좋죠.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물가가,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달러권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좀 오지만 옛날에 많이 다니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는, 괌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못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 여행객들은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상한 거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늘 일단 과반을 넘어섰는데 과반은 그냥 연립 여당 다 합해도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다른 야당하고 또 연합하면 괜찮은데 다른 야당이 이 자민당, 공민당하고 연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끈끈이 서로 합의를 하면은 통과시켜주고 이러니까 자민당 지금 정권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왜냐? 야당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불신임권을 만약에 제출해버리면 그날로 해고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임 돼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왜? 과반이 안 되니까.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불신임권 던져버리면 그걸로 바로 정권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또 총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또 이제 안건을 하나 가지고 지금 자민당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거 들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세수가 한 8조엔, 9조엔 정도 덜 거치는 그런 안건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어주는 순간 세수가 지금 1년에 10억엔, 70조엔 정도 거치는데 한 8, 9조엔 정도 빠져버리면 10 몇 프로 정도가 세수가 덜 거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 지금 정부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5조, 110조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세수가 70조엔도 채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마구 찍어내는 채권 있잖아요. 그게 쌓이면 뭐해? 그게 다 국가 부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써야 될 돈은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이만한 돈을 계속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정도의 돈이 세수가 안 거친다.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면은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지금도 계속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안 나오니까 정치가 불안정한 거죠.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탄생이 됐는데 과거같이 아베 총리같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불안해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휘두를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 못하면 일본은 한마디로 참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지금도 총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다들 단명에 끝날 거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한번 보세요. 내 채널에 가서 의외로 좀 갈 수도 있을 거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연예계 구조상 저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당장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속될 수도 있다. 하기 나름으로서는 위기를 잘 넘기면 녹론할지도 모른다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얘기는 계속 불안정하다는 얘기 나오지만 최단명은 이제 그 위기는 일단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 아베 총리가 3년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처음에 당선됐을 때 오래 못 갈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가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자민당에서 총리가 1년마다 매번 바뀌었던 경우가 한 4-5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다시 그 패턴이 돌아온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국 국민의힘으로 치면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된 거고 일본은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주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명료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위기는 넘어섰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2024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한국으로 집계되었다는데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서 일본으로 많이들 눈을 돌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패기도 있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한국의 젊은이 인재들을 상당히 선호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엔화도 뭐 완전히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봉급은 거의 오르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오면은 이거는 뭐 옛날에 어디 동남아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접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뭔가를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취직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 문화가요, 상당히 아주 우리로 치면 이지메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악덕 기업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게 일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이지메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더욱이나 일본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이렇게 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지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뭐 크게 벌지 못하면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능력이 있으면은 뭐 봉급도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문화도 일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의 그 꼬장꼬장한 기업 문화, 아주 빡빡한 그 기업 문화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주로 많이 가냐면은 아무래도 호주로 많이 가요. 호주가 어쨌든 달러를 쓰기도 하고, 거기가 최저임금이 일본의 한 두세 배, 많은 한 네 배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호주에서 벌어서 일본 오면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또 넉넉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역시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하고 많이 다르고, 그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다르죠.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또 좀 배우기가 쉬워요,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엄청 또 많이들 한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은 한국이 외국어로서 그렇게 큰 부담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한다든가 한국에서 뭔가를 경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야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본의 20, 30대에게 한국인이 인기가 많은가요? 사실이죠. 뭐 그거는 이제 결국 뭐냐, K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하죠. K-팝, K 드라마, 거기다가 요즘은 K 뷰티. 옛날에는 뭐 일본 화장품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K 푸드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일본말 악고가래, 동경,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역사적인 연유로 미워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다. 왜냐? 일본이 워낙 팍팍하니까 지금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여행 겸 왔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직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또 한국 남자들 인기가 또 많다니까 와서 한국 남자하고 잘 되면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인기가 K 문화, 거기에다가 한글에 대한 매력 같은 것까지도 느끼면서
그게 왜 한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뭘 하잖아요. 한국은 한글로 가지고 핸드폰 할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한자가 있잖아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발음에 따라 가지고는 한자가 달라요. 그다음 장음, 단음, 이 타금과 경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거 외국인들은 아예 접근 자체도 못합니다. 내같이 지금 그렇게 오래 일본에 살았고 일본어 지금 뭐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없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핸드폰에서 일본어 거의 사용 안 해요.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글을 지금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핸드폰과 이 디지털과 관련돼 가지고 한글은 이게 엄청나게 조합이 좋아요. 쉽잖아요. 바로바로 변환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특히 젊은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 K-팝이나 K-드라마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저렇게 배운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일본인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립묘지는 종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한국의 국립묘지는. 근데 일본의 야스쿠니는 종교하고 신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천황이 옛날에 신이었고, 그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성스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맥락인 거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서 천국 같은 데 간다, 뭐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황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거죠. 명목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 끝나고 나서 도쿄 재판 거치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범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A급 전범들을 어떻게 할 거냐. A급 전범을 거기다가 합사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A급 전범 합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스쿠니 진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A급 전범 거기 합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는 건 A급 전범을 기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중국이 그래요. 그 당시 연합군은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센텐스를 때릴 때에 거기에 원고 측에 앉아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연합군이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은 원고 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측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총동원령이 해가지고 징병도 되고 해서 일본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연유가 있으니까 한국은 도쿄 재판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에 앉아가지고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야스쿠니 진자는 연합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A급 전범에 합사되는 거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묘한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지금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왜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왜? 연합군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한국인들 너희들은 그 당시에 피고인 측에 앉아 있었다고. 근데 무슨 너희들이 원고들이 하는 그런 언사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야스쿠니 진자라는 게 성격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것에 플러스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조국을 위해서 흔쾌히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립묘지, 미국의 웰링턴 국립묘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 다음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국 측에 특히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도 비판하죠.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거기 한번 갔다가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아주 불효령을 내렸죠. 엄청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베 총리가 진짜 참배를 못했죠. 그만큼 이제 그 참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심한 거죠. 연합국 측 입장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야스쿠니 진자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요소가 두 가지가 이제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 헌법에는 정경 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헌법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야스쿠니 진자가 이제 묘한데,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쟁에 가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영웅시 돼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두고두고 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시설이 야스쿠니 진자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야스쿠니 진자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은 다음에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보수 우익 쪽에서는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는 반드시 정치가들은 참배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